남사고. 남사고는요,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천문과 지리에 모두 통달해 비범한 인물로 이름났다라고 평가하는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천문을 보고 명종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죽음, 그리고 능묘의 위치, 광해군과 선조의 즉위, 심지어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2026년 세계적 강대국으로의 서막을 열 것이다. 이 충격적인 글은 400년 전 중국과 한국의 두 예언가가 남긴 문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믿겨지시는지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지금 바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시청자 여러분, 1초도 안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톰슨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중요한 경제 전문가죠. 오랫동안 저는 여러 나라의 경제와 비즈니스에 대한 제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해왔어요. 어떤 나라가 성공하고 어떤 나라가 실패할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항상 생각했었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중요한 나라가 될 거라고는 절대 믿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옛날 방식에 갇혀 있어요 라고 고급 만찬회나 중요한 미팅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그들은 너무 큰 꿈만 꾸고 현실을 보지 못하죠. 제가 옳다고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어요. 뉴욕에 있는 제 사무실에는 높은 빌딩들과 붐비는 거리가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전 세계의 경제 보고서를 읽고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숫자들이 보이고 있었고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리면서 사람들이 제 의견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4월의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이메일을 열었는데 예전에 함께 일했던 친구 사라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녀는 지금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죠. 리처드, 당신이 봐야 할 것을 찾았어요 라고 그녀가 썼더라고요. 그녀는 수백 년 전에 오래된 문서들을 보내왔어요. 하나는 1600년대에 살았던 마 윈펑이라는 중국 사상가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래전에 살았던 남사고라는 한국인의 것이었죠. 두 사람 모두 한국의 미래에 대해 썼더군요. 제가 멈춰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오래된 글들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였어요. 그들은 한국이 2025년 4월에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또한 2025년 6월 3일에 한국이 회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2026년까지 한국은 매우 강력한 나라가 될 거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이메일을 거의 삭제할 뻔했죠. 수백 년 전의 오래된 예언들이 오늘날의 세계에 대해 맞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실제 숫자와 사실을 연구하지 오래된 이야기는 연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라가 보낸 문서에는 골드만삭스 같은 큰 은행들의 새로운 보고서와 중요한 금융 그룹들의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 현대의 보고서들은 오래된 글에서 말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호기심 많은 마음은 이걸 무시할 수 없었죠. 비록 믿지는 않았지만 날짜가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위기는 2025년 4월, 회복은 2025년 6월 3일, 한국의 강대국 부상은 2026년. 왜 이 정확한 날짜들일까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제가 글을 쓰는 잡지사의 상사인 리사였죠. 리처드, 우리는 아시아 경제에 대한 큰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색다른 것이요. 화면에 있는 이상한 문서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어떨까요? 제 입에서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경제 미래에 대해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해요. 리사는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당신은 항상 한국에 비판적이었잖아요. 당신의 관점이 흥미로운 기사가 될 거예요. 비행기가 서울 근처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니 거대하고 반짝이는 건물이 보이고 있었죠.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이 덜 현대적이고 덜 인상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벌써 뭔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공항 안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화면들은 여러 언어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공항 직원들은 저에게 완벽한 영어로 말을 걸고 있었어요.
저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건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제 주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운전기사가 저를 서울에 있는 호텔로 데려갔어요. 차는 넓은 고속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는데 색깔이 변하는 조명을 가진 높은 건물들을 지나가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멋진 옷을 입고 휴대폰을 든 젊은이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행복해 보이고 바빠 보였죠. 거리는 깨끗했고 가게들은 밤늦게까지 열려 있었어요. 호텔 방에서 침대 위에 여행 가방을 올려놓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은 거대하고 밝아서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죠. 멀리 산들도 보이고 있었어요. 이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멋진 공항과 몇 개의 높은 건물들이 그 예언들이 사실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 노트북을 열고 가져온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마 윈펑과 남사고의 오래된 글들은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죠. 다시 읽어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한국이 2025년 4월에 큰 문제에 직면할 거라고 말했어요. 2025년 6월 3일에 한국이 회복하기 시작할 거라고도 했죠. 그리고 2026년까지 한국은 세계 리더가 될 거라고요. 어떻게 수백 년 전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었을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데. 이 이상한 예언들이 제 생각을 바꾸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것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러 한국에 왔으니 그렇게 할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어요. 박소영이라는 한국인 전문가였는데 그녀는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죠. 원래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녀가 만남의 장소를 바꾸고 싶어 했어요. 톰슨 씨 대신 연구센터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당신이 관심 가질 만한 정보가 그곳에 있거든요. 거의 거절할 뻔했어요. 연구센터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간단한 미팅에서 제 질문을 하고 한국이 특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있었어요. 좋아요, 대답했어요.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연구센터는 높은 유리 건물 안에 있었어요. 박소영이 로비에서 저를 맞이하고 있었죠. 그녀는 단정한 검은 머리와 진지한 눈빛을 가진 40세 정도의 여성이었어요. 단순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가 든 폴더를 들고 있었어요. 박소영은 별로 웃지 않았어요. 매우 집중하고 정돈된 느낌이었는데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타입 같았죠. 그녀는 약간 저를 떠올리게 했어요. 우리는 차트와 보고서, 숫자와 그래프를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이 놓인 테이블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벽에는 한국의 큰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색깔 표시가 되어 있었죠. 당신은 그 예언들을 믿지 않고 계시군요. 그녀가 말했어요. 질문이 아니라 확인하는 말투였죠. 당연하죠. 대답했어요. 오래된 이야기들이 현대 경제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폴더를 열었어요. 그녀는 한국이 과거에 3번의 큰 경제 문제를 극복한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1997년에 하나, 2008년에 또 하나,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였죠. 매번 한국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회복했다고 해요. 우리는 오래된 예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패턴이 있어요. 반복되는 역사죠. 주기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녀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다르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차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일했는지, 한국 기업들이 필요할 때 얼마나 빠르게 변화했는지도요. 2025년 4월과 2025년 6월 3일의 특정 날짜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패턴과 일치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마법이 아니라 주기에 대한 신중한 연구예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정보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그녀는 마법이나 운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패턴과 데이터, 제가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주 후반에 영국에서 온 돈 전문가인 마이클 로슨을 만났어요. 그는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와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과 대화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도 예전에는 당신처럼 생각했어요. 그가 점심 식사 중에 말하고 있었어요. 예측은 컴퓨터와 은행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30년 동안 경제를 연구하면서 때로는 지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걸 배웠어요.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저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체계적인 마음을 가진 박소영. 외향적이고 큰 그림을 생각하는 마이클 로슨.
둘 다 진지한 전문가였죠. 둘 다 제가 이 예언들을 더 깊이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창가에 서서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한국이 평범하다는 걸 증명하러 왔는데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여기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모든 이 세월 동안 그걸 놓치고 있었다면? 아직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계속해서 답을 찾아볼 의향이 생기고 있었죠.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아래 뉴욕의 교통체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 때문에 전 세계를 여행해 왔지만 이번 여행은 뭔가 달랐어요. 이 예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 가는 거였죠. 한국이 미래의 세계 리더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나라라는 증거를 찾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가방을 쌌어요. 좋은 정장들, 노트북 그리고 랩톱을 넣었죠. 또한 이상한 오래된 예언들과 새로운 보고서들도 프린트해서 가지고 갔어요. 가방을 닫으면서 이 여행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다음날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러 한국에 가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 저는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으로 비치고 있었어요. 중요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죠. 박소영 씨가 서울의 번화한 지역인 강남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아줬는데 이곳은 많은 기술 회사들이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곳이었어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평소에 보던 얼굴보다 덜 확신에 차 보이고 있었어요. 강남의 거리는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대부분 휴대폰을 보거나 친구들과 대화하고 있었죠. 높은 유리 건물들이 파란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고 밝은 색상의 한글 간판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자동차와 버스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소영 씨가 영어와 한글로 미래 기술 허브라고 쓰여진 현대적인 건물 밖에서 저를 만났어요.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큰 컴퓨터 화면이 있는 책상에 앉아 있었죠. 몇몇은 헤드셋을 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루며 공중에서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거나 특수 태블릿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요. 이곳은 한국의 AI 개발센터 중 하나예요. 박소영 씨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이요. 거의 인간처럼 학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죠. 동그란 안경을 쓴 젊은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25살 정도로 보였지만 자신감 있게 걸어오고 있었죠. 명찰에는 민지 프로젝트 리더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지는 우리를 넓은 개방형 공간 주변으로 안내하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 예술과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의학과 과학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었어요. 2026년까지 우리 AI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해요. 민지가 조용한 자신감으로 말했어요. 우린 다른 나라들이 아직 생각하기도 전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이들은 비현실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짜 기술을 만들고 있는 진지한 전문가들이었죠. 그날 오후 저희는 과학자들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배터리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 다음엔 의사들이 로봇을 사용해 어려운 수술을 수행하는 의료센터에 갔고요. 각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에서 본 것보다 몇 년은 앞선 아이디어에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한국인들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박소영 씨와 마이클 로슨과 함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한강이 보였는데 보트들이 어두운 물 위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화려한 조명을 가진 다리들이 도시의 양쪽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저를 지켜보며 물었어요. 음식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실 더 이상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본 모든 것이 제가 수년간 믿어왔던 것에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마침내 대답했어요. 박소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폴더를 건네주었어요. 내일은 전 외교관들과 경제기획자들을 만날 거예요. 그들이 더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이 위기와 회복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 제 모든 메모와 박소영 씨에게 받은 서류들을 펼쳐놓았죠. 한국에 대해 제가 믿었던 것들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믿음과 맞지 않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 믿음과 맞지 않는 목록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죠. 다시 고대 예언들을 꺼내보았어요. 2025년 4월과 2025년 6월 3일에 관한 말들이 페이지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만약 그들이 맞다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다음 세계 리더로 변모하게 된다면? 창밖으로 서울은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지금 한밤중에도 일하고 창조하고 건설하고 준비하고 있었죠. 다음 날은 더욱 놀라웠어요. 정부 건물을 방문해서 한국의 외교 서비스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들은 한국이 다양한 위기, 경제 문제, 자연재해, 정치적 변화 등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린 문제가 일어나길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한 전직 외교관이 설명했어요. 수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죠. 2025년의 도전에 대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어요.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이 언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고 어떻게 회복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경제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날짜들은 고대 예언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2025년 4월과 2025년 6월 3일이었죠. 내 안에서 뭔가 변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수년간 굳건히 서 있던 벽이 금이 가기 시작했죠. 만약 내가 계속 틀렸던 거라면? 만약 한국에 대한 내 강한 의견들이 오래된 정보나 더 나쁘게는 편견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그날 밤 호텔 방 발코니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이 내 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불빛과 움직임과 생명의 바다 같았죠. 한국의 미래가 평범하다는 것을 증명하러 왔는데 대신 한국의 미래가 특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노트를 꺼내 제가 절대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세 단어를 적었어요. 내가 틀렸다. 경계를 넘었어요. 제가 본 모든 것들 앞에서 더 이상 예전 믿음을 붙들고 있을 수 없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했어요. 한국에게, 세계에게,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시험은 다음날 찾아왔어요. 박소영 씨가 특별한 회의에서 제가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해 놓았거든요. 한국의 대학교, 정부기관, 그리고 큰 기업들에서 온 중요한 사람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그들은 유명한 미국 경제 전문가 리처드 톰슨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했죠. 회의실은 높은 건물의 맨 꼭대기층에 있었어요. 큰 창문을 통해 서울 전체가 아래로 펼쳐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죠. 방에는 마이크와 물잔이 놓인 긴 테이블이 있었고 약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테이블 주변과 벽을 따라 앉아 있었어요.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메모를 정리하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수년간 저는 한국이 특별할 게 없다고 세상에 말해왔거든요. 한국이 절대 중요한 나라가 되지 못할 거라고 글을 썼었죠. 이제 저는 제 과거 의견들을 알고 있는 한국인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저는 한국의 미래가 제한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말했어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들이 그저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방 안은 아주 조용했어요. 에어컨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이 자리에서 움직이는 작은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증거를 연구하고 직접 눈으로 당신들의 나라를 본 후 저는 어려운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추고 방을 둘러보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틀렸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몇몇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은 옆 사람에게 속삭이고 있었죠. 뒤쪽에 있던 한 나이 든 남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해서 제가 모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고대 예언과 현대 데이터를 연결하는 패턴들을 설명했고 기술 회사들과 연구실에서 본 것들을 묘사했어요. 2025년 4월과 2025년 6월 3일이라는 날짜가 고대 문서와 현대 경제 예측 모두에 등장한다는 얘기도 했죠. 증거들을 보면 한국이 2025년 4월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말했어요. 하지만 2025년 6월 3일부터 회복하기 시작할 겁니다. 2026년이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러다 테이블 끝쪽에 있던 한 여성이 손을 들었죠. 그녀는 나이가 좀 있어 보였는데 회색 머리에 영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명한 한국 경제학자라는 걸 알아봤죠. 톰슨 씨, 그녀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년간 당신은 우리나라를 비판해왔어요. 이제 와서 우리의 고대 예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군요. 당신이 정말로 생각을 바꿨다는 걸 왜 믿어야 할까요? 그 질문이 차가운 물처럼 저를 덮쳤어요. 그녀가 의심하는 게 당연했어요. 저는 한국의 가장 큰 비평가였거든요. 이제 예전에 말했던 것과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죠. 누가 저를 믿어야 할까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더라도 증거를 따릅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나라들과 그들의 미래에 대해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제 경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운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데이터, 제가 본 기술, 그리고 위기와 회복 모두를 위해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미래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뭔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사람들 눈에 있던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에게 질문했던 여성은 작게 미소 지으며 노트북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소영 씨는 저를 옛 궁궐이 보이는 작은 차실로 데려갔어요. 곡선 지붕과 밝은 색상의 고대 건물들이 현대적인 마천루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서 있었죠. 마치 한국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함께 보는 것 같았어요. 오늘 잘 해내셨어요. 그녀가 작은 컵에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특히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쉽지 않죠. 따뜻한 컵을 손으로 감싸주며 궁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025년 6월 3일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물었어요. 한국이 위기에서 회복하기 시작한 후에요? 박소영 씨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돼요. 한국은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선도하게 될 거예요. 기술, 문화, 다른 나라들이 따를 경제 모델들이죠. 그녀는 가방에서 컴퓨터 드라이브를 꺼냈어요. 이건 위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기밀 경제 예측이 들어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 외부에서는 아무도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사실이 바뀌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드리는 거예요. 작은 드라이브를 손에 들고 있으니 중요성으로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 시련에 직면한 대가였죠.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 관점을 바꾼 것에 대한. 이제 저는 다른 어떤 서양 분석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갖게 됐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늦게까지 새로운 정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 예측들은 한국이 위기를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를 재건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인지 보여주고 있었죠.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꿀 기술에 대한 계획도 담겨 있었고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서 훨씬 더 큰 나라들의 기업들보다 더 중요해질지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함께 살펴보니 고대 예언들, 현대 데이터, 제 눈으로 직접 본 것들, 그리고 이제 이 비밀 예측들까지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세상은 곧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화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는 소수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한국으로 갈 때와는 무언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서울로 갈 때는 한국이 특별할 게 없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머릿속이 새로운 생각과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상이 이제 제게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고 있는 동안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제가 리처드 톰슨, 그 유명한 한국 비평가가 이제는 한국이 세계 리더가 될 것이라고 믿게 됐다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세 단어를 타이핑했어요. 내가 틀렸다. 그 단어들은 제가 써본 것 중 가장 어려운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저를 존경했는데 그건 제가 나라들과 그들의 미래에 대해 절대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제 저는 그들에게 제가 실수했다고 말해야 했어요. 비행기가 뉴욕에 착륙했을 때 도시는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는 똑같았지만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죠. 미래의 뉴욕이 서울과 어떻게 비교될지 궁금했어요. 제 아파트에서 책상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컴퓨터 옆에는 박소영 씨가 준 특별한 드라이브가 놓여 있었는데 위기 후 한국의 계획에 대한 비밀 정보가 들어 있었죠.
사흘 동안 제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설명했죠. 수백 년 전의 고대 예언이 어떻게 현대 경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둘 다 어떻게 2025년 4월의 위기와 2025년 6월 3일부터 시작되는 회복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2026년까지 한국이 어떻게 세계 리더가 되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서울에서 본 놀라운 기술에 대해 묘사했어요. 다가오는 위기와 회복을 위해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세심한 준비에 대해서도 썼고요. 제가 수년간 한국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왜 이제 한국의 미래가 특별할 것이라고 믿게 됐는지 설명했어요. 글을 마친 후 잡지사의 상사인 리사에게 기사를 보냈어요. 그녀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죠. 리처드, 정말 이걸 출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리고 있었죠. 당신은 항상 한국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잖아요. 이 기사는 당신이 전에 썼던 모든 것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제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모든 메모와 증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본 것과 증거가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해요. 대답했어요. 그것만큼은 확실해요. 다음 월요일 제 기사가 출판됐어요. 제목은 간단했어요. 왜 내가 한국에 대해 틀렸는가? 점심시간이 되자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경제 전문가들이 제가 미쳐버린 건 아닌지 물어보고 있었죠. 오랜 친구들은 왜 제 의견을 그렇게 완전히 바꿨는지 알고 싶어 했고요.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것이 제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항상 제 의견을 신뢰했던 사람들의 의심과 질문에 직면하는 것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좋은 말을 쓰도록 한국에서 돈을 받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다른 이들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했죠. 몇몇은 심지어 제가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잃었으니 은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쓴 내용을 뒷받침하는 작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큰 은행들이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투자회사들은 고객들에게 한국 기업에 돈을 투자하라고 조언하기 시작했고요. 뉴스에서는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어요. 제 기사가 출판된 지 6개월 후 박소영 씨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2025년 4월 위기의 초기 경고 신호가 예측된 대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녀가 썼어요. 하지만 우리의 준비도 일정대로 진행 중이에요. 다가오는 일을 세계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비슷한 시기에 마이클 로슨이 런던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당신은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의 가장 큰 비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자로 변했어요. 그것도 단순히 증거를 따랐을 뿐인데 말이죠. 한국 여행 1년 후 대학교와 국제회의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국의 미래와 특정 날짜 위기의 2025년 4월과 회복이 시작되는 2025년 6월 3일에 대해 듣고 싶어 했죠. 워싱턴 DC에서 열린 중요한 회의에서 수백 명의 기업과 정부 지도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방 안은 조용했죠. 진정한 시험은 2025년 4월에 올 것입니다. 말했어요. 만약 한국이 그때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예측된 대로 정확히 6월 3일에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경제학, 역사, 어쩌면 고대의 지혜까지도 어떻게 이해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혼자서 도시를 걷고 있었어요. 태양이 지고 있었는데 하얀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제가 틀렸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했기 때문에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완전한 원을 그렸어요. 한국이 절대로 중요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비평가로 시작했죠. 이제는 한국이 리더가 될 준비를 하라고 세계에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정직하고 진정한 제 자신을 느끼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더 많은 증거가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2025년 4월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이제 모두가 그 징후를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또한 2025년 6월 3일이 새롭고 중요한 무언가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한 번 더 여행을 해야 했어요. 2025년 6월 3일에 서울에 있어야 했죠. 제가 세상이 이해하도록 도운 그 변화의 시작을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어요. 달력에 그 날짜를 표시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의 가장 위대한 부분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언가의 글대로 2025년 6월 3일 제도약의 발판을 삼아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날을 볼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